한국과 중국 사이의 잠수함 수출 문제는 최근 전 세계 언론과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사용한 황당한 수법이 발각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현재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경제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중요한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로,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한국과의 무역을 제한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비난하고 압박하기 위해 외교적인 수단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는 한국의 잠수함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국은 한국의 잠수함을 구매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태국을 제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와 언론의 비판은 커졌습니다. 중국의 잠수함 수출 방해는 국제적인 무역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사용한 황당한 수법은 현재 국제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와 국제적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황당한 수법을 썼던 중국이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입하려 했던 태국이 크게 분노하며 다시 한국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전 세계 언론들이 중국을 비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의 대표적 해양 국가이지만 1952년 일본산 잠수함 4척을 퇴역시킨 이후 줄곧 잠수함 구입을 모색해 온 바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이 약해 값비싼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프랑스 등에서 잠수함 도입을 시작했고, 심지어 빈국 미얀마조차 러시아에서 신형 잠수함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4척, 말레이시아 2척, 베트남 6척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한 바 있습니다. 한국, 독일,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등에도 잠수함 구입을 타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독일 해군이 노후 잠수함을 퇴역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독일로부터 500톤급 소형 잠수함 U-206A 6척을 2,500억 원에 구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30년가량 작전에 투입돼 사용연한이 6터부터 7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태국 측은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대신 잠수함 건조사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은 중고 잠수함 대신 신품인 U-209 잠수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독일과 한국의 10여 명의 장교를 파견해 잠수함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독일 기술에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후속 군사 지원에도 유리한 한국 잠수함 도입을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낙승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주변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종이어서 구입을 꺼렸고, 프랑스 스콜펜급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제 잠수함을 도입하자니 과거 호위함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태국은 1990년대 초반 중국으로부터 호위함 2척을 헐값에 들여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던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조를 했는지 볼트와 나사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고, 적 미사일이나 포탄에 피격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방수 격벽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한 소화시설도 없었고, 전기배 선체계는 복잡하고 조악했습니다. 무장 발사 버튼을 눌러도 미사일이나 함포가 발사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함체의 서방 진영의 무기체계와 전자장비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태국은 중국의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7,300만 달러를 들여 스웨덴 사브 SAAB의 사격 통제 장치에 대한 전면 개조를 의뢰했고 삼성탈레스 등 한국 기업의 전투정보 시스템 개량과 유지보수를 말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전 배치를 하긴 했는데 인도 후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했는지 2012년 호위함 2척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에 일대를 발주했는데 가격은 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개량을 맡았을 당시 한국의 기술과 꼼꼼함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태국 장교들이 한국에서 잠수함 교육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준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5년 거치 분할 상환 방식의 무이자 조건이었고 전체 계약 가격의 3배에 달하는 절충 교역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즉 약 3조 원어치의 태국산 물품을 구매해 주기로 하며 운용기간 중 품질은 중국 정부가 보증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한국의 호위함에 이어 잠수함까지 빼앗기면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국가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서라도 중국은 태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2척의 민급 잠수함을 수출했으며 파키스탄과 8척의 위안급 잠수함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영내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했으나 군부가 2014년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관계가 크게 뒤틀린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군부 정권을 비판한 반면 중국은 태국 군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자 미국과 태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겪었습니다. 과거 호위함 사태를 겪은 시민들 또한 거세게 반발했고 구입은 잠시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2017년 중국은 잠수함 3척을 2척 가격에 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태국 총리 또한 일대는 중국이 주는 공짜 선물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 바 있습니다. 사면서도 비교적 좋은 품질의 사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한 척의 구입 비용은 4,4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기도 같이 제공받기로 했는데 어뢰 16발과 기뢰는 최대 30발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이항급 039A를 기반으로 태국에 맞게 개발된 S-26T 모델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최대 속도 18노트로 수중에서 연속 20일간 작전을 할 수 있는 최신형이었습니다. 2020년 초 중국 포털에서는 태국이 한국 호위함을 버리고 중국에서 잠수함 2척을 구입하기로 했다며 기세 등등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중국산 잠수함의 추가 구매 계획을 두고 엄청난 파열음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이 제안한 모든 것이 사기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기 약속과는 다르게 25년 거치식이 아닌 7년 분할 상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게다가 운용기간 중 중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고 한 약속도 깨고 잠수함 제조사가 2년간 보증해주겠다는 것이 다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을 체결한 중국 선박공사 CSOC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민간 업체로 중국 정부의 보증 약속은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기지 건설을 위해 중국 측이 감독관 4명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중국어 강사로 노동허가증을 받은 일반 민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일대를 공짜로 주겠다고 한 것 또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기타 무기들을 대량으로 강매시켰던 것입니다. 2017년 중국산 장갑차 VT-1 34대를 태국에 팔았고 2016년에는 중국산 VT-4 전차 28대를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상륙 강습함까지 태국을 압박해 판매했죠. 약 2천억 원짜리 강습함을 3년 계약으로 판매했던 것입니다. 잠수함을 주문한 곳과 같은 업체에 발주한 것인데 외신들은 한 척을 공짜로 주는 척하면서 기타 무기를 팔아 손해를 메꾸려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측은 새로 구입하는 잠수함 작전에 호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태국이 기대했던 절충교역이 중국을 위한 절충교역이 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태국인들은 중국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던 계획은 2020년 9월부터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2월 중국 측이 갑자기 중고 잠수함 2척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주문한 잠수함의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승조원들을 훈련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태국과 계약했던 잠수함에 장착하기로 한 독일제 엔진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을 통해 일파만파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독일제 MTU 디젤 엔진은 중국에 대한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1989년 테난먼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 EU가 조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태국과 잠수함 계약을 맺기 전에 MTU사와 독일 정부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입을 못하게 된 중국은 독일제 대신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태국인들은 잠수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며 강력 항의를 나타냈습니다. 내년 9월께로 예상됐던 첫 번째 잠수함의 인도 시기 또한 기약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들은 EU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했던 호위함은 정반대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태국이 주문했던 호위함은 2019년 취역돼 푸미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태국의 전 국왕 나마 9세 이름으로 2016년 89세로 서거할 때까지 70년간 왕좌를 지키며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군주입니다. 태국은 푸미폰 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 후 중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말 서욱 장관을 만나 추가 한 척에 대한 발주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추세가 좋아지는 대로 국방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망쳐버린 잠수함 계약도 호위함처럼 다시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3척을 수주해 성공적 진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000톤급 잠수함까지 진수하며 기술력을 입증시켰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SLBM까지 성공시키며 최강의 위력을 선보인 상태입니다. 세계 정상을 향해 지속 성장하는 한국의 잠수함. 태국도 다시 한국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10년 후에 폴란드 군수 공장에서 폴란드 육군에 공급될 군비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군대를 무장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보이치에은 스쿨키에비치 K2 블랙팬서 6대가 그더니아 항구에 도착했고 곧 20기계화 여단에 인도될 예정이다. 폴란드군은 이 제28대의 K2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다. 2023 6.26 마이우스 블라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 지난 16일 폴란드가 또다시 6대의 K2 전차를 전달받자 폴란드는 물론 유럽 전역에서 크게 주목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달로 유럽에서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지난해 8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을 계약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K2 전차 10대, K9 자주포 24문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K2 전차는 계속적으로 전달되어 지난 16일 전달된 6대를 포함해 28대를 주었고 K9 자주포는 지난 1월 12문을 추가 납품하여 현재까지 총 36문을 납품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대규모 계약을 맺을 때 나토의 많은 국가들은 허황된 폴란드의 무기 도입 계약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계약한 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빨리 받아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게서 초스피드로 물량을 받는 것을 보고 정말 그렇게 많은 물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되는 것이 현실로 보여지자 이제는 우리도 늘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점점 격렬해지면서 푸틴은 벨라루스에 핵을 배치하고 나토는 첫 집단빙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는 나토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서 국가가 위험해질 경우 핵무기를 쓸 수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라고 여유를 부리는 듯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벨기에의 나토 국장방관들이 모여서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집단방위 계획 수립을 논의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준비 상태에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투입될 30만 명의 병력이라는 것은 그에 해당하는 무기 또한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여름 F-16에 대한 우크라이나 조종사훈련이 시작되는데 올가을 정말로 F-16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맞서 싸운다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의 한국산 K2 전차 28대가 1년도채 되지 않아 도달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 러시아와의 전면전까지 준비해야 하는 나토 국가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매체 디펜스원은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데 대부분의 무기가 폴란드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스자트코프스키 나토 주재 폴란드 대사의 인터뷰를 전했는데 그는 유럽에서 가장 좋은 보증 공식이 나토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얼마나 큰 노력을 하는지를 설명하며 폴란드는 어떤 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운명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방 연합군의 화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부 전선의 핵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폴란드가 미국의 힘으로 싸울 것으로 기대하지만 폴란드 군대 기획자들은 2023년 이후 1.500대의 현대식 탱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아파치 헬기 한 대, 가장 큰 자주포 부대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폴란드는 미국과 한국산 무기와 시스템을 구매하고 있지만 일부 품목을 자체적으로 공동 제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제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럽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예비 부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라며 이 때문에 한국과 협력하여 탱크를 만들고 유럽에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전차와 자주포 등을 주문했지만 제때 받지 못했는데 특히 헝가리는 독일 라인메탈에 2018년에 레오파드 전차 44대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단 1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의 발언과 행보는 유럽 국가들에게 유럽 내에서는 제때 무기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일깨우며 우리가 해결책을 찾았으니 폴란드를 따르라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올해 총 국방비 지출은 GDP의 최소 4%인 43조를 쏟아 부을 것이라면서 폴란드는 10년 뒤에 올 무기에 관심이 없다며 당장 무기와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은 오래 걸리지만 현재 한국만이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은 유럽에서만 무기를 구매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에서 저렴하게 더 빨리 납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 16일 불가리아 매체 불가리언 밀리터리닷컴의 보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의 K2 전차 6대가 또다시 도착하자 폴란드가 내걸었던 이 K2 전차를 폴란드 내에서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겠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24의 편집장인 레이 그라프의 트윗이 전 세계 국방 커뮤니티의 피문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레이 그라프가 지난 15일 올린 트윗은 K2 전차가 폴란드 공장에서 곧 출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K2 전차가 폴란드 방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역 배포용으로 설정되면서 인근 유럽 국가들은 물론 글로벌 수출용으로 생산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설계된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다양한 혁신적인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한국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포괄적인 교육 및 물류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화력이 없는 전차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이 패키지에는 제조업체의 귀중한 기술 지원과 함께 탄약 공급까지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탱크 애호가들은 달력에 2023년 4월 2일을 표시하라며 이날은 군사발전의 세계에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가 강조하니 역사적인 날은 폴란드 국영방산업체와 한국의 현대로템이 손을 잡은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가 유럽에서 최신 전차를 생산한다는 것이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불가리아가 지난 12월 폴란드에 전화를 걸었을 때 폴란드는 이미 10대의 K2 전차를 받았다면서 앞으로 K2 블랙팬서의 업그레이드 버전 K2 PN을 상상하면 경이로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체코에서도 K2 전차들 보고 있습니다. 체코는 자기 전차 사업에서 국경을 맞대고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나라 독일에게서 또다시 레오파드 신형 전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독일은 구형 레오파드 전차 14대를 무상 지원한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체코는 이 유혹을 떨쳐버리고 K2 전차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 밀란 미굴레스키는 인터뷰에서 레오파드 EA7 플러스 또는 EA8 모델은 구매해서 인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한국 K2 전차를 신속히 받는 것과는 대조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빨리 받으려면 한국산 전자를 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폴란드의 K2전자, K9 자주포 수십 대가 단 몇 개월 만에 인도되는 것을 눈여겨본 유럽 국가들은 몇 년이 되어도 받기 힘든 거래를 포기하고 한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폴란드 군사 매체는 어떻게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게 그렇게 빨리 무기를 인도할 수 있는지를 집중 취재를 통해서 말려주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장에서 그들은 K9 자주포에 대한 폴란드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6대의 자동화 로봇과 150명의 직원이 폴란드용 47톤 K9을 조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을 제 시간에 이행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고용을 10명 늘릴 계획까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용 자주포 생산에 관한 로이터즈 자료 중 하나에서 한국 공장에서 로봇이 작업의 약 70%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K9의 용접 작업은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평균 8시간을 운영하지만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며 또한 한국 생산 담당자는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를 뜻하는 로봇 밀도에서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한국의 로봇 밀도는 1000대로 세계 평균의 7배가 넘고 중국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2년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도 KF-21을 만드는 한국의 공장을 찾아와 한국이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과 자동화 장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업계의 최고라 불리는 로키드 마틴도 이러한 조립시설이 없었습니다. 전투기 날개에만 뚫어야 할 구멍이 1만 7천여 개인데 한국에서는 로봇과 자동화로 이러한 정교한 작업을 빠른 시간 내에 해낸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쉬지 않고 빠르게 일하는 한국의 공장은 이제는 로봇까지 총 동원해 24시간 찍어내는 놀라운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유럽과 다른 한국의 속도였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동시에 이 놀라운 한국산 무기 제조 시스템을 이용해 유럽에 보급하려는 계획으로 주변 국가들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랜만에 FA-50 추가 수출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판매 대상국인데요. 대략 세계 편대 물량 12대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금액으로 치면 한화 1조 원가량이 될 예정. 한국이 또 하나의 수출 실적을 쌓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적자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뜬금없지만 미국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즈벡이 과거 소련의 연방국이었던 데다가 최근까지도 친러 행보를 보여왔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우즈벡 수출을 강행할 생각인 모양입니다. 미국의 반대를 타개할 방책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8월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방문을 계기로 국가 간 국방 무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장관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바코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 등과 만나서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국방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무기 거래 품목으로는 FA-50과 K9 자주포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쿠르바노프 국방장관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K9보다는 FA-50의 수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FA-50이 과거 한 차례 우즈벡 시장에 도전했다가 좌절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때는 2015년 우즈베키스탄은 노후화된 구소련제 Su-25를 대체하기 위해서 FA-50 도입을 시도했던 바 있습니다. 우즈벡 국방부 장관과 공군 사령관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 KAI와 접촉했고 한국 공군 역시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이를 명문화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FA-50과 그 시뮬레이터에 타보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이때의 교섭 이후로 몇 년 뒤 우즈벡 대통령이 공식 방한할 예정이 있었고 양국은 그 예정에 맞춰 도장을 찍을 계획을 세워뒀었죠. 그렇게 또 하나의 실적을 올리는가 싶었는데 돌연 미국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FA-50은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의 협업으로 개발된 기종입니다. 한국은 그 덕분에 전투기 개발에 관련된 기술 기반을 갖추고 수출 사업에서의 든든한 지원군 역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무기 수출을 게리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만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국가가 수출 사업의 대상이 되면 미국과 협업했다는 사실은 즉시 발목을 잡아오게 되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바로 그런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럴 법도 했던 게 우즈벡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친러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한국이 어지간한 제3세계 국가에게 무기를 파는 것까지는 내버려 두고 있지만 우즈벡은 그냥 레드팀 국가로 분류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여겨지던 나라였습니다. 우즈벡은 소련 해체 당시에도 이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우즈벡군 역시 소련 시절 각 연방국에 주둔하던 소련군의 일부를 모태로 창설된 군대였습니다. 1994년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우즈벡 공군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지원도 받고 있죠. 이런 우즈벡한테 로키드 마틴의 기술을 품고 있는 FA-50을 파는 것을 미국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 조성과 러시아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의 수출 사업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지금이라면 다른가 하는 것이죠. 한번 수출기를 막았던 미국이 10년도 지나지 않은 제도전을 또 다시 가로막지 말라는 법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은 지금이라면 다를지도 모른다입니다. 우즈벡의 성향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민 정서는 발러인데 정치권이 필요에 따라 칠러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경제 발전이 불리해지자 미국의 도움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공용어로 우즈베크어를 채택하고 문자 역시 키릴 문자들 버리고 로마자로 바꿨죠. 심지어는 반어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군을 주둔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도움도 한계는 있었고 오늘날에 와서는 주된 외화 공급원이 러시아로 이주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부치는 송금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치권도 미국, 이와 갈등을 빚으면 정책을 친러 방향으로 돌렸고 때로는 친중 정책까지 함께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친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함께 독립국가연합, 상하이 협력기구 등에 가입했고 2020년에는 유라시아 연합의 옵서버 지위를 얻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협력을 늘리고 있는 우즈벡의 부채를 탕감시켜주는 등 관계 강화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2021년에 들어서는 아프간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타지키스탄과 함께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기에 이릅니다. 우즈벡에서 이런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점입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가해진 서방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를 저지할 수는 없었으나 상당한 타격을 입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러시아 경제에 의존하고 있던 다른 국가들로도 번졌죠. 우즈벡은 어디까지나 필요에 의해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가까이 지냈던 것이지 러시아와 운명을 함께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친러 노선을 버리기로 결정했고 그러한 뜻을 내보이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작년 9월 23일로 러시아가 서방 기업들의 금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자체적으로 구축한 미르 결제 시스템을 중단시킨 일이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금융 제재 회피를 돕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죠. 이 조치는 우즈벡이 러시아와 함께 몸담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의 정상회의가 열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었는데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가 가스 가격 보호를 위해 추진한 가스 연맹 결성 제안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12월 7일 로이터와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주라벡 미르자마무도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장관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자국을 포함한 러시아의 가스연맹 결성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가스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이것은 연맹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산 가스를 사용하긴 하겠지만 그것을 위해 러시아의 비위를 맞추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다른 국가로부터 가스를 수입한다면 상업 판매 계약에 기반해서만 협력할 것이다 라며 우리는 절대 가스를 대가로 정치적 상황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스관을 빌미로 유럽을 협박하던 러시아는 유럽이 다른 공급처를 찾아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가스를 팔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로를 늘릴 필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즈벡 카자흐의 도움을 받아 아시아 방면으로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즈벡의 반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냉담하기 짝이 없었죠. 로이터 통신은 우즈베키스탄의 이날 반응을 두고 러시아가 옛 소련권 국가들의 자국의 뜻을 강요하는 것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다시금 국방부 주도의 수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처럼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도 많습니다. 우즈벡이 러시아로부터 등을 돌린 뒤로 유난히 한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쌓아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근래 들어서만 해도 코로나19 대처법을 한국에게서 직접 과외를 받아갔는데요. 확진자가 급증하자 우즈벡 보건부가 전문가 파견을 한국에 요청했고 한국이 이에 응해 우즈베키스탄의 조직적인 방역 교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확진자 동선 확인, 감염자 격리 수칙 등 한국과 흡사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시행되기 시작하자 한국이 파견한 전문가, 예방의학 박사 회재욱 교수는 현지 뉴스에 이들의 한 번 꼴로 출연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죠. 최 교수는 우즈벡 정부의 요청으로 당초 예정보다 2주나 더 머물렀고 이로 인해 민간 항공편을 구하기 어려워졌던 바 있는데요. 우즈벡은 정부 차원에서 전세기를 특별 편성하여 최 교수와 우즈벡에 있던 한국 교민들의 귀국까지 손수 도와줬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우즈벡은 의료뿐만 아니라 에너지, 행정, 자원 등 넓은 분야에서 전폭적인 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군사적 협력도 빠지지 않죠. 그간 한국이 우즈벡에 어떤 무기도 팔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수출 제한에 걸리지 않을 법한 소수의 군사 장비는 전부터 거래해왔죠. 또한 훈련을 제공하는 등의 협력도 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우즈벡군 의무 요원들이 한국을 찾아와 군의 야전 의료 체계를 배워가고 함께 훈련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군의무학교는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에 걸쳐 우즈베키스탄군 의무요원 전투부상자 처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총 15명의 우즈베키스탄군 의무요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전투 상황을 가정하여 교전 중 처치와 전술적 현장 처치, 전술적 후송 처치를 통한 외상 환자 처치와 후송 절차 숙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21일에는 국군의무학교 야외교장에서 전투부상자 처치 종합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실제 전시 상황 하에서 외상 환자를 후송하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교육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하게 진행되었고 모든 교육생들이 최종 이론평가에 합격하며 미 응급구조사협회 수료증과 패치를 수여받았다고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군의 의무요원 전투부상자 처치 교육은 지난 2021년부터 양국 군의 의무교류협력회의에서 의무분야 교류협력 확대의 필요성이 제한됨에 따라 추진되었고 올해 훈련은 2022년 첫 번째 교육 진행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우즈벡 양국은 이제 방산 분야와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지금 다시 FA-50 우즈벡 수출 사업에 도전해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협력 사례가 있다면 미국 역시 우즈벡이 친러 성향을 벗어나 친한 국가로 거듭났다고 납득할 것이란 이야기죠. 과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상대로 하는 8년 만의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난 8년간 양국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고 FA-50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우즈벡이 러시아에게 잘 보일 필요도 별로 없어졌습니다. 이니 양국은 같은 목표를 생각하고 있는 상태. 이번에는 과연 걸림돌 없이 양국의 거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